나라 잃은 국민이 되어 홀로 가족과 떨어져 보내서 그런지 상하이의 겨울은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12월인데 눈은 몇 번 오는 듯 하다가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편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식구들은 내가 집을 떠나 있는 사이 해주 청계동을 떠나 진남포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 고향 청계동에서 장례를 치러드렸다고 했다.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장례도 못 치러드린 불효자가 되었다니. 슬픔과 죄스러움 때문에 통곡하다가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을사오주약 체결 이후 병사가 악화되더니 결국 돌아가시고 만 것이다. 나는 배를 타고 진남포로 갔다. 가족들과 상의하여 아버지 장례를 한 번 더 치러드리기로 했다. 가족들과 청계동으로 가서 장례를 마치고 그해 겨울을 청계동에서 보낼 계획이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맹세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날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아버지는 비록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본격적으로 구국 활동을 벌여야겠다고 결심했다. 청계동 가산을 모두 정리한 뒤 그해 4월에 가족들과 다시 진남포로 갔다. 우선 가족들이 살 집을 지었다. 나머지 재산으로는 사흥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를 인수했다. 르각 신부님의 조언대로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 나라 잃은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에게 힘이 없고 어떻게 나라를 찾을지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인재를 양성하려면 그만큼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애국지사들을 초청하여 자주 강연회를 열었다. 그 중에서도 민족애를 고취시켜주는 안창호 선생의 강연은 매번 감동을 주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반성하고 참회하라.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 없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함으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다.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어라. 백성의 질고를 어여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어라. 안창호 선생의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흥학교와 돈이학교는 1여 년 만에 명문학교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역사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자기 몸 하나 지킬 능력이 안 되면 결국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 장차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몰라 교련 시간에는 목총을 이용한 총기술 등 군대식 훈련을 시켰다. 국가위기 시에는 군의로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1907년 봄이었다. 하루는 어떤 분이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도인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김진사라는 분이었다. 자네의 부친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라서 특별히 찾아왔네. 선생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찾아주셨으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와 같이 기계가 높은 젊은이가 지금 이렇게 나라 정세가 위태롭게 된 때 어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려고 하는가?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습니까?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 백두산 뒤쪽의 서북 젠다오와 러시아 영토인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 한국인 100만 명이 살고 있다네. 그곳은 모든 것이 풍부해 군대를 한번 일으켜볼 만한 곳이야. 자네는 재능이 있으니 그곳에 가면 필히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걸세. 일러주신 말씀을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으셨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와는 달리 소나귀에 잔뜩 힘을 주셨다. 마치 자네를 믿네, 꼭 큰일을 해주게 라고 당부하시는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는 평양에서 석탄광 채굴 사업을 했다. 장차 큰일을 도모하려면 자금을 많이 마련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회방으로 투자금 수천 원을 날리고 말았다. 낙심하던 차에 대구 광문사의 김광재 사장과 서상돈 부사장이 시작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전국의 지식인, 유림, 부녀자, 인력거꾼, 기생 등 전 국민이 돈이건 패물이건 너도 나도 모금에 보태고 있었다. 평양에서도 모금운동에 참여하기로 하고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 사실을 한 일본 경찰이 미리 나와 있었다. 그는 나를 쏘아보며 물었다. 회원은 몇 명이며 재물은 얼마나 모았소? 나도 지지 않고 그를 쏘아보며 대답했다. 회원은 우리 동포 전체인 2천만 명이요. 돈은 1,300만 원을 모은 다음에 국채를 모두 상환하려 하오. 그러자 일본 경찰이 욕을 했다. 하등한 조선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도 욕을 하고 싶었지만 참고 말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으면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으면 그만이거늘 도대체 왜 우리를 방해하고 욕설을 해대는 것이냐? 내 당당한 태도에 화가 났는지 일본 경찰이 나에게 달려들어 주먹질했다. 나는 그의 두 팔을 잡고 말했다. 지금처럼 우리 민족이 잠자코 당하고만 있다간 앞으로 더 큰 국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 역시 화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둘이 치고받는 형국이 되었다. 마침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싸움은 금방 끝났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 중 일본의 탄압과 방해 공작이 계속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열기도 점점 시들해졌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다.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강제 폐위하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그리고 5일 만에 정미 7조약을 체결했다. 법령 제정권, 행정권 및 일본 관리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조약의 후속 조치로 일본인 차관 임명, 경찰권을 일본에 위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언론 탄압을 위한 신문집법,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법 등이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은 국가로서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던 날, 시위보병 제1년대 제1대대장으로 있던 박승환이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10,000번 죽어도 애석함이 없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권총으로 자살했다. 그 소식을 듣고 해상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의병을 일으켰지만 대규모 일본군에 의해 금방 진압되고 말았다. 어디를 가나 국민의 한숨과 탄식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잡아먹고 있다고 성토했다. 장차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이 크고 자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하게 뛰놀고 있는 어린 분도와 현생이에게 죄인이 된 것만 같았다. 게다가 셋째를 임신한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1907년 가을, 어머니와 아내와 두 남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국외로 나가 항일 투쟁 여건을 알아보고 와야겠다고 말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머무르게 될지, 얼마나 걸릴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며 어찌할지 내심 부담감이 있었다. 내 계획을 들은 가족들 심정도 착잡하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아직 내 아이들도 어린데다 만삭의 내 아내를 생각하면 너를 잡고 싶지만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찌 사사로운 정을 앞세워 대의를 맡겠느냐. 돌아가신 아버지도 네가 그렇게 나서주기를 천국에서 바라고 계실 게다. 다만 어디에 있든 몸조심하거라. 아내도 조용히 내 뜻을 따라주었고 동생 정근과 공근은 여기 식구들은 저희가 잘 보살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힘이 필요하면 불러주십시오.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지지해 주었다. 떠나지 말라고 잡는 사람이 있어도 집을 나섰겠지만 발걸음은 훨씬 무거웠을 것이다. 그런데 위태로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라고 믿고 보내주는 가족이 있어서 더욱 힘이 났다. 진남포를 떠나 러시아 옌하이저우로 갔다. 그곳에도 이미 일제통감부사나 젠다오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친구들이 있는 엔치아로 들어갔다. 고향을 떠나 있다 보니 심신이 피폐해져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장이라도 고꾸라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친구들에게 날쌔 중근이 하면 그제야 아 자네군 그런데 몰골이 어찌 이리도 못쓰게 되었나 하면서 놀라워들 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옌치아에서 10여일 묵으며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더니 한인 동포들이 환영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를 불렀다. 나라를 잃고 말았는데 무슨 면목으로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을 수가 있겠소? 극구 사양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격려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터에서 항상 있는 일인데 무엇이 부끄럽소? 더구나 그같이 위험한 곳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왔으니 어찌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니겠소?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당분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내기로 했다. 개동 청년회의 임시 사찰을 맡아보면서 항일 독립운동 조직에 합류했다.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애국 계몽 활동을 벌였다. 한인들 집단 거주지인 옌하이저우 일대뿐 아니라 멀리 하바롭스크 이북 한인 촌락을 돌아다니며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강연도 했다. 그러다 다시 옌하이저우로 돌아와 항일 투쟁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인적이 드문 눈 덮인 산골짜기를 일행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67명의 사내들이 뛰쳐나와 나를 묶으며 소리쳤다. 의병대장을 잡았다. 그 사이에 나와 함께 있던 일행들이 재빠르게 달아났다. 사내들 중 하나가 말했다. 너는 어째서 정부에서 금하고 있는 의병 모집을 하고 있느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사내들이 한국 사람인 건 분명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겉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토라는 자의 개인 정부나 다름없다. 그러니 지금 우리 민족이 정부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이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의병 모집을 금한다는 일본의 명령을 내가 왜 따라야 하느냐? 내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은 나를 차가운 눈 위에 쓰러뜨리고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두들겨 팼다.
폭행의 강도가 조금 수그러들었을 때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내 놈들은 만일 여기서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사할 것 같으냐? 조금 전에 나와 동행했던 두 사람이 도망했으니 바로 우리 동지들에게 알렸을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라도 내 놈들을 반드시 찾아내 모조리 다 죽일 것이니 알아서들 해라. 그들은 폭행을 멈추고 서로 귓속말로 속삭였다. 나를 죽일지 살릴지를 두고 논의하는 것 같았다. 얼마 후 그들은 나를 끌고 산속에 있는 어느 초가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어떤 놈은 다시 나를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또 다른 놈은 그 놈을 말렸다. 이젠 그만 나를 풀어줘라. 너희들도 한국 국민이면서 일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한 구석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를 어떻게 할지 금방 결론이 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중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씨, 이 일은 처음부터 당신이 꾸민 일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 우리는 더는 상관하지 않겠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였다. 김씨라는 사람이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나를 끌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도중에 나를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나를 풀어달라고 부탁도 하고 저항도 했다. 이보시오.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정녕 옳다고 생각하오?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오.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것이오. 그도 어찌할 수가 없겠는지 중간쯤에서 나를 풀어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나중에 알았는데 사내들은 일진의 회원들로 마침 내가 그곳을 지나갈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생포해서 통감부에 넘기려고 했다는 것이다. 간신히 풀려나 친구 집을 찾아가니 나를 보고 대경실색했다.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며 친구는 다친 곳을 정성으로 치료해 주었다. 그해 겨울은 그렇게 보냈다. 분도와 현생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 모습이 눈에 선했다.